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창밖의 소음도 잦아들고 세상이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드는 시간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 내일의 걱정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지치게 했던 모든 감정의 짐들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오늘 수면을 유도하는 특수한 주파수 목소리로 재워드릴 이야기는 실존주의 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기묘하고도 서글픈 기록 속으로 아주 기묘한 여행을 떠나보려 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저와 함께 카프카의 고요한 심연 속으로 천천히 침잠해 보시죠. 눈을 감고 잠에 들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던 영업사원 그레고르 잠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떤 기괴하고 잔인한 꿈보다도 더 믿기지 않는 절망적인 것이었죠. 그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여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자신의 몸이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무거워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레고르의 등은 이제 부드러운 살결 대신 마치 철갑을 두른 듯 딱딱하고 차가운 껍질로 덮여 있었어요. 당혹감 속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갈색의 둥근 배가 활 모양의 딱딱한 마디들로 나뉘어 흉측하게 불룩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그 위에는 어제까지 덮고 잤던 이불이 간신히 걸쳐져 있었지만 이미 변해버린 몸의 곡선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죠. 그를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인간의 팔 다리 대신 돋아난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이었어요. 그 가느다란 다리들은 그레고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는 이 기괴한 움직임을 멈추고 싶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몸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 하면 다른 다리들이 더 세차게 움직였고 간신히 하나를 통제하는가 싶으면 나머지 다리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 작고 가느다란 다리들이 낼 수 있는 힘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는 침대 시트 위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을 들으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레고르는 이것이 지독한 가위 눌림이나 한순간의 환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네 개의 벽 사이에는 그가 수년간 머물며 손때가 묻은 낯익은 인간의 방이 정물화처럼 그대로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영업을 위해 정성스레 챙겨두었던 견본 옷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얼마 전 잡지에서 오려내어 금세개자에 끼워 걸어두었던 그림이 보였어요. 두꺼운 모피 목도리와 모피 토시를 두르고 팔 전체를 커다란 모피 토시 속에 집어넣은 채 똑바로 앉아 시청자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었죠. 그는 이 사소한 물건들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거대한 껍질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소외감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레고르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날씨는 몹시 우중충했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더욱 우울해졌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이 황당한 상황을 잊어보려 했어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누워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그의 현재 몸 구조상 아무리 용을 써도 다시 등으로 벌러덩 자빠질 뿐이었죠. 수백 번을 시도하며 눈을 감고 버둥거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옆구리 쪽에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가볍고 둔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통증은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그에게 차갑게 일깨워 주었답니다. 침대 위에서 버둥거리던 그레고르는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바늘은 이미 6시 30분을 지나 7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죠. 5시 기차를 탔어야 했던 그에게 이 시간은 절망 그 자체였답니다. 만약 이번 기차마저 놓친다면 회사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어요. 회사의 하급 직원인 사원이 5시 기차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레고르는 번뇌로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보다 당장 출근하지 못해 쏟아질 상사의 질책과 가족들의 생계를 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감내해온 영업사원으로서의 고단한 삶을 떠올렸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잠을 설쳐야 했고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를 이어가야 했으며 끊임없이 바뀌는 낯선 사람들과의 형식적인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아, 이 얼마나 고된 직업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다른 영업사원들은 아침 늦게까지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는데 자신은 늘 엄격한 감시 속에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만약 부모님이 지고 있는 빚만 아니었다면 그는 진작에 사장 앞에 당당히 나아가 자신의 사직서를 내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5년 혹은 6년은 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견뎌야만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침대 밖으로 몸을 옮겨보려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랫몸은 너무나 무겁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몸을 비틀 때마다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은 그를 지치게 했죠. 특히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이 낯선 감각은 그를 미칠 것 같게 만들었답니다.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향으로 제멋대로 파닥거리고 있었고 그 소음은 조용한 방 안에서 서글프게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어요.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란다. 기차를 타러 가지 않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레고르는 대답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분명 인간의 말소리인 듯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괴하고 예리한 찝찝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와 문장을 엉망으로 흩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는 단지 네, 어머니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해요라고 말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밖에서 듣기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방 밖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여동생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문 너머에서 그레고르의 안부를 물으며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어줄 수 없었답니다. 이 흉측한 몸으로 가족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지금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그에게는 목숨을 건 사투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는 방문을 굳게 잠그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딱딱한 등 껍질을 침대 시트 위에 비벼대며 처절한 움직임을 이어갔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와 그레고르의 침묵에 가족들의 걱정이 극에 달했을 무렵 현관문에서 묵직하고 권위적인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바로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실권자이자 감시자인 지배인의 방문이었죠. 그는 그레고르가 고작 아침 한번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불성실함을 직접 문책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지배인님이 오셨어.
아버지의 당황 섞인 목소리가 들리자 그레고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지배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오만한 말투로 그레고르가 왜 아직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최근 그의 업무 실적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지배인은 굳게 잠긴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서서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엄중하게 꾸짖었답니다. 잠자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고집스럽게 방 안에 틀어박혀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당신의 결근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계십니다.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고 있을 뿐이며 곧 준비해서 다음 기차를 타겠노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쏟아낸 말들은 여전히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톱날이 금속을 긁는 듯한 기괴한 찍찍거림이 되어 방문 너머로 전달되었고, 이를 들은 지배인은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들으셨습니까?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건 짐승의 소리예요. 지배인의 날선 목소리는 그레고르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그는 이제 단순히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넘어 어떻게든 저 문을 열고 나가 자신이 여전히 성실한 직원임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벌레 몸은 여전히 바닥에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마침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딱딱한 등껍질이 바닥에 부딪히며 전해지는 충격은 온몸을 마비시킬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죠. 그레고르는 이제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을 이용해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설고 징그러운 이동 방식에 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지배인과 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벌려 문고리를 잡으려 했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끈적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문을 더럽혔고, 턱이 없는 벌레의 입 구조 때문에 문고리를 돌리는 일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밖에서는 지배인의 호통과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그레고르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평범했던 삶은 영원히 끝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자신을 괴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지배인의 서슬퍼런 질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마침내 육중한 방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레고르는 자신의 입을 도구 삼아 문고리를 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턱이 없는 벌레의 구조 탓에 그 과정에서 입가에는 끈적하고 어두운 갈색 액체가 끔찍하게 묻어 있었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아니, 자신이 여전히 이 집안의 성실한 아들이자 회사에 충직한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 거역할 수 없는 비극의 문을 천천히 열어젖혔어요. 그레고르가 문틈 사이로 몸을 반쯤 내밀었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던 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꽂혔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회사의 실권자이자 감시자인 지배인이었어요. 평소 권위적이고 오만했던 그는 그레고르의 흉측한 모습을 마주한 순간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그레고르가 한 발짝씩 다가올 때마다 마치 저주받은 괴물을 본 듯 몸을 벌벌 떨며 현관 쪽으로 도망칠 기회만을 엿보았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비극적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에 그레고르를 알아보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그 괴 생명체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카페 뒤를 기어다니는 갈색의 거대한 갑축만이 보였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했고 그 절규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짓눌렀어요. 아버지는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평온했던 가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 불결한 존재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아버지는 한 손에 든 지팡이를 지켜들며 그레고르를 당장이라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기세였고 그 차가운 눈빛은 그레고르에게 신체적인 통증보다 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겼답니다. 그레고르는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지배인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성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곧 몸을 추스르고 다음 기차를 타서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변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쏟아낸 말들은 여전히 기괴한 찍찍거림으로 변해 공중에 흩어졌고 지배인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모자와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계단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답니다. 지배인이 흘리고 간 물건들이 거실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그레고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인간 사회와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파편화되었음을 상징하는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이제 그레고르는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경악과 혐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려 해도 이 흉측한 외피 속에 갇혀 있는 한 더 이상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다는 잔인한 실존의 진실을 말이죠. 거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잔혹한 전장이 되어버렸답니다. 지배인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 아버지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그레고르를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로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는 한 손에는 지배인이 다급히 버리고 간 지팡이를 꼬아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신문을 돌돌 말아 쥐었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훈육하는 아버지의 도구가 아니라 침입한 괴물을 섬멸하려는 사냥꾼의 무기처럼 보였죠. 허이허이 아버지는 마치 짐승을 몰듯이 발을 구르며 그레고르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레고르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 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을 파닥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것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벌레의 몸으로는 뒤로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조금만 서둘러도 몸의 중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그레고르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레고르가 멈칫거릴 때마다 지팡이를 휘둘러 바닥을 내리치며 그를 거세게 압박했답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열려있는 자신의 방문 앞까지 밀려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레고르의 몸이 너무 커져버려 평소처럼 똑바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었답니다. 그는 몸을 옆으로 틀어보려 했지만 딱딱하고 넓은 등껍질이 문틀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죠. 한쪽 다리는 문턱에 걸려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몸의 측면은 문틀에 기어 3D 쓰린 통증이 전해져 왔어요. 문틀의 흰 페인트 위에는 그레고르의 몸에서 배어나온 끈적한 체액이 지저분하게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인내심이 바닥난 아버지는 뒤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가했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로 그레고르의 등을 아주 강하게 밀쳐버렸답니다. 그 강력한 충격에 그레고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방 안 깊숙이 튕겨나갔어요. 몸이 문틀 사이에 끼인 채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한쪽 측면은 심하게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수많은 다리 중 몇 개는 기괴하게 꺾여버렸답니다. 쾅! 차갑고 무거운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문을 닫고 빗장까지 굳게 걸어 잠갔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어둠과 적막,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서 솟구치는 타는 듯한 통증만이 남게 되었죠. 그레고르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방금까지 자신이 발을 내디뎠던 거실의 불빛을 그리워하며 정신을 잃어갔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인간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퇴출이자 비극적인 소외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의 거친 발길질과 지팡이에 밀려 방 안으로 팽개쳐진 그레고르가 무거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은 깊은 밤이었답니다. 방 안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창백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문틀에 끼어 다쳤던 옆구리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꺾여버린 가느다란 다리들은 바닥을 긁으며 비참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는 문득 코끝을 자극하는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문 근처로 기어갔어요. 그곳에는 평소 그가 가장 좋아하던 하얀 우유에 빵 조각이 적셔진 대접이 놓여 있었답니다. 아마도 누이 동생인 그레테가 오빠를 걱정하며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죠. 배고픔에 허덕이던 그레고르는 기쁨에 겨워 서둘러 우유에 주둥이를 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우유가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겹고 비린 냄새로 다가왔거든요. 인간이었을 때의 식성은 온데간데 없고 벌레로 변해버린 그의 위장은 더 이상 인간의 신선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레고르는 절망감이 휩싸인 채 다시 방 한 구석에 어두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 좁고 낮은 공간만이 이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가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라면 거실에서 들려왔을 아버지의 신문 읽는 소리나 가족들의 단란한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 전체에는 오직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간혹 들리는 낮은 속삭임조차 그레고르에게는 자신을 향한 두려움과 원망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변해버린 다리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고독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벌레가 된 것일까? 가족들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짊어졌던 모든 책임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실감하며 차가운 먼지가 쌓인 바닥에 몸을 밀착시켰답니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까지 그레고르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의식은 여전히 남아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벌레로 변해버린 육체는 차갑고 썩은 것을 갈구하며 서서히 그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비극적인 첫 번째 밤이었어요. 그레고르가 인간의 형태를 잃고 벌레가 된 지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의 공포는 서서히 일상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오빠의 방 문턱을 넘는 용기를 낸 사람은 누이 동생 그레테였답니다. 그녀는 오빠가 인간 시절 좋아했던 신선한 우유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냉정하게
오빠의 새로운 식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그레테는 오래된 신문지 위에 반쯤 썩어 문드러진 채소, 전날 저녁 먹다 남은 딱딱한 하얀 소스의 뼈다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치즈, 그리고 찬장에 방치되었던 마른 빵 조각들을 모아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레고르는 소파 및 어둠 속에서 그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다리들이 기쁨에 겨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고, 누이 동생이 나가자마자 달려들어 썩은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답니다. 하지만 이 헌신적인 행동의 이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심리적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레테는 오빠를 돕고 있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방 안을 가득 채운 벌레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흉측한 형상의 본능적인 구역질을 참아야 했죠. 그녀는 방에 들어올 때마다 혹시라도 오빠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하며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그레고르는 그런 누이 동생의 고통을 눈치챘어요. 그는 누이 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녀가 들어오기 전 미리 소파 및 가장 깊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하얀 시트를 입으로 물어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덮었답니다. 시트 아래 숨어 가느다란 다리 하나조차 내밀지 않은 채 숨죽이고 있는 그레고르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레테에게 오빠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 치워야 할 오물과 먹여야 할 짐승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레테가 음식을 나르고 방을 치우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사무적으로 변해갔고, 그레고르는 그 소리 속에서 누이 동생이 느꼈을 혐오감과 피로를 읽어내며 깊은 비에 잠겼답니다. 한때는 누이 동생의 재능을 아껴 음악학교에 보내주겠다며 다정한 미래를 꿈꾸던 오빠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베푸는 차가운 동정과 썩은 음식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누이 동생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그레고르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어둠 속에서 자신의 딱딱한 등껍질을 바닥에 비벼댔답니다. 이것은 육체의 변신보다 더 잔혹한 마음의 변신이 시작되는 서글픈 전조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그레고리의 육체는 서서히 벌레로서의 삶에 순응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이제 좁은 바닥보다는 수직의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텅 빈 방을 내려다보는 것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곤 했죠.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가느다란 다리들이 허공을 향해 자유롭게 움직였고, 인간이었을 때 느꼈던 무거운 중력의 책임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를 지켜본 누이 동생 그레테는 오빠가 더 자유롭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방 안의 가구들을 모두 치워버리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방에 들어와 묵직한 서랍장과 옷장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그레고르는 침대 및 어둠 속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그 가구들은 단순한 나무 괴짝이 아니었답니다. 그 서랍장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해온 기억의 저장소였고, 책상은 그가 매일 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단한 서류 작업을 이어가던 그의 유일한 영토였으니까요. 가구들이 하나둘 방 밖으로 끌려나갈 때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인간적인 영혼이 한 조각씩 뜯겨나가 결국 짐승의 우리 같은 텅 빈 동굴 속에 버려질 것이라는 절망에 휩싸였답니다. 안 돼, 제발 멈춰줘요. 이것마저 사라지면 난 정말 무엇이 된단 말인가요? 마음속으로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여전히 가족들을 소스라치게 만드는 기괴한 마찰음뿐이었죠. 어머니는 텅 비어가는 방을 보며 아들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레테는 단호했답니다.
그녀에게 이 방은 이제 오빠의 방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생물체의 사육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레고르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에 휩싸였어요. 그는 어머니와 동생의 시선을 피해 잽싸게 벽을 타고 올라가 벽면 높은 곳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를 온몸으로 덮어버렸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이었을 때 잡지에서 오려 정성껏 액자에 끼워둔 모피 보화를 두른 여인의 그림이었죠. 그는 차가운 유리 액자 위에 자신의 뜨겁고 끈적한 배를 밀착시켰어요. 그 딱딱한 등껍질로 액자를 감싸 안으며 그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자신이 한때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정을 나누던 인간 그레고르였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유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벽에 매달린 거대한 벌레의 형상을 보고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레테는 오빠를 향해 분노 섞인 외침을 내뱉었답니다. 텅 빈 방, 가구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먼지 자국들 사이에서 그림 하나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 그레고르의 모습은 지독하게 비참하면서도 눈물겨운 저항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차가운 유리벽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가부들이 모두 빠져나간 삭막하고 텅 빈 방 안에서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불결한 해충으로 완전히 전락했음을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낮은 대화 소리에 이끌린 그레고르는 단지 인간이었을 때처럼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가로 몸을 내밀었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거친 포효와 적대적인 발걸음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치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포수처럼 위협적인 기세로 그레고르를 향해 다가왔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 과일 그릇에 수북이 담겨있던 작고 붉은 사과들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과가 그레고르의 딱딱한 등껍질을 맞고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을 때만 해도 그레고르는 이것이 그저 자신을 방으로 쫓아내려는 위협적인 경고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연달아 사과를 투척했고 거실 바닥은 으깨진 사과 조각과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과즙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공중은 날카롭게 가르며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 중앙 가장 부드럽고 취약한 마디 부위에 마치 못이 박히듯 정통으로 꽂히고 말았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바는 그의 등껍질 속 연한 살점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레고르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온몸의 신경이 한꺼번에 타오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하게 주저앉아 허우적거렸어요. 사고는 그의 몸속에 잔인하게 박힌 채 빠지지 않았고 그레고르는 그 무게와 통증 때문에 이제는 단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죽음과 맞바꾸어야 할 만큼 처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는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증오서린 눈빛으로 방 안으로 도망치는 그레고르를 끝까지 노려보았죠. 그레고르는 덧나는 상처와 타는 듯한 염증을 견디며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이 치명적인 사과가 다름 아닌 가장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손에서 번져졌다는 사실에
영혼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을 느꼈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간신히 몸을 숨긴 그레고르의 등 위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사과는 이제 그가 인간 사회에서 영혼이 추방되었음을 상징하는 비길데 없는 낙인이 되어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앗아가기 시작했어요. 등에 박힌 사과가 살점을 파고들어 서서히 썩어가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레고르의 활동 범위는 이제 침대 및 그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완전히 제한되어 버렸답니다. 상처 부위에서는 쉴 새 없이 염증이 솟구쳤고 가느다란 다리를 까딱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등껍질 아래의 연한 살점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타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은 한때 자신의 성실함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던 소중한 방이 가족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흉물스러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비극적인 과정이었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레고르의 방을 사람이 온기를 나누며 머무는 곳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미관을 해치거나 당장 처치 곤란한 잡동사니가 생기면 그들은 아무런 가책 없이 그레고르의 방문을 거칠게 열고는 그것들을 안으로 휙 던져 넣었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썩어가던 낡은 나무 괴짝들, 정체를 알 수 없는 먼지 자국이 가득한 포대들, 그리고 새로 들인 하숙인들을 위해 거실에서 급하게 치워버린 온갖 불필요한 가구들이 그레고르의 마지막 영토를 야금야금 점령해 나갔죠.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 세상 유일한 안식처가 죽은 물건들의 무덤이 되어가는 것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자신의 영혼 또한 저 잡동사니들처럼 버려졌음을 실감해야만 했답니다. 이제 먼지는 그레고르의 딱딱한 등껍질 위에도 눈처럼 하얗고 두껍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벽과 천장을 타고 다니며 몸을 털어냈겠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의 몸 위에는 바닥을 뒹굴던 엉킨 머리카락과 해진 실밥, 그리고 눅눅하게 썩어가는 음식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죠.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방구석에 버려진 채 잊힌 낡은 목재 가구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에 젖어들었답니다. 누이 동생 그레텔조차 이제는 방을 청소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빗자루로 문가에 쌓인 오물들을 방 안쪽으로 쓱 밀어넣어 그레고르의 눈앞에 쌓아두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레고르는 켜켜이 쌓인 잡동사니 무덤 사이로 겨우 생긴 좁은 틈을 따라 느릿하게 몸을 움직이며 한때 이 방에서 꿈꾸었던 평범하고 인간적인 삶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어 보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허락된 것은 숨막히는 먼지와 역한 악취,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차가운 확신뿐이었죠. 텅 빈 방을 가득 채운 것은 가족들의 다정한 속삭임이 아니라 쓸모를 다해 버려진 폐기물들이 내뿜는 죽음과도 같은 서늘한 정적뿐이었답니다. 그레고르는 먼지 구덩이 속에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거추장스럽고 냄새나는 잡동사니가 되어버렸음을 슬프게 받아들이며 길고도 고독한 밤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의 생길은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렸고 한때 사랑과 온기가 가득했던 그레고리의 보금자리는 더 이상 예전에 단란했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가족들은 결국 가장 큰 방을 비워 3명의 하숙인을 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짙은 수염을 기르고 엄격하며 까다로운 성미를 가진 이 낯선 이들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죠. 그레고르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던 거실의 소파와 식탁은 이제 완전히 타인들의 차지가 되었고, 가족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치 하인처럼 숨을 죽이며 움직여야만 했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하숙인들이 들여온 거대한 짐들과 집안 곳곳에서 치워진 잡동사니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레고르의 방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의 방은 쓸모없는 물건들을 처박아두는 거대한 쓰레기통이자 죽은 물건들의 묘지나 다름없게 되었답니다. 하숙인들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거실에 정갈함을 요구했고, 가족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물건을 그레고르의 방문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그레고르는 이제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괴짝과 깨진 가구 조각들 사이에 간신히 몸을 누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저 낡은 쓰레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답니다. 밤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하숙인들이 거실에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호탕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레고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비애에 젖어들었어요. 한때 자신이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며 지켜냈던 그 식탁에서 이제는 이름조차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 주정 섞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레고르는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문가에 바짝 다가간 채 타인들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와 그레테가 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러 거실로 향하는 가벼운 발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끝없이 그리워했답니다. 그레고르의 방은 이제 빛 한 줄기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처럼 변해버렸고,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 사이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좁은 틈을 찾아 지친 몸을 웅크렸어요. 하숙인들이 거실에서 뿜어내는 독한 담배 연기가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는 콜록이며 자신의 폐 속 깊숙이 타인의 삶이 침범해 들어오는 불쾌하고 서글픈 감각을 견뎌야 했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공간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먼지 구덩이 속에서 타인의 흔적을 뒤집어쓰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레고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체념과 황량한 고독만이 차갑게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하숙인들의 거만한 식사가 끝나갈 무렵 거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맑고도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이 물결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레고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루이 동생 그레테가 하숙인들의 요구에 응해 연주를 시작한 것이었죠. 먼지와 오물이 뒤섞인 잡동사니 산속에 파묻혀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레고르에게 그 선율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만드는 구원의 빛이자, 그가 비록 흉측한 벌레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아름다움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인간임을 깨우쳐주는 유일하고도 강렬한 신호였어요.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먼지 자욱한 방문 너머로 아주 조금씩 몸을 내밀기 시작했답니다. 하숙인들은 처음엔 흥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무례하게 담배 연기만 내뿜으며 따분해했지만, 그레고르에게는 동생의 가녀린 팔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신의 영혼을 직접 켜는 것처럼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진정 미천한 벌레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이토록 고결한 음악에 영혼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동생의 발치로 기어갔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오직 동생의 연주만이 그를 인간이었던 시절의 찬란한 기억 속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슬프도록 아름다운 환상이 펼쳐졌어요.
동생의 곁에 머무르며 그녀의 연주를 듣고 곡이 끝난 뒤에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주려 했던 것이 오빠의 가장 큰 꿈이었다고. 이 흉측한 껍데기 아래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오빠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상상이었죠. 그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이 가슴을 터뜨릴 듯 차올라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와 혐오를 줄지도 잊은 채 거실 한복판으로 조금씩 나아갔답니다. 그의 등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던진 썩은 사과가 박혀 있었고 몸에는 지저분한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한 인간의 마음으로 동생에게 닿기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 애틋했던 환상은 하숙인 중 한 명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유리장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연주에 취해 있던 동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고 아버지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짐승을 쫓듯 그레고르를 가로막았답니다. 음악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레고르의 마지막 시도는 차가운 비명과 징후 섞인 시선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고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사리와 혐오로 가득 찼어요. 그는 마침내 깨달았답니다. 음악에 감동하는 이 숭고한 영혼조차 이 괴물 같은 껍데기에 갇혀 있는 한 절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이에요. 바이올린의 애잔한 선율이 멈춘 거실에는 이제 숨막히는 정적과 그레고르를 향한 차가운 증오만이 가득했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엎드린 채 떨고 있는 그레고르를 향해 그가 그토록 아꼈던 누이 동생 그레테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하고 잔인한 눈빛을 쏘아붙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가슴을 후벼 파는 단호함으로 부모님을 향해 선언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저것을 오빠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고통을 견뎌왔지만 저 괴물은 결코 오빠가 아니에요. 저건 그저 우리를 파멸시키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끔찍한 그것일 뿐이라고요. 그레고르의 가슴은 자신을 그것이라 부르며 존재를 부정하는 누이의 선고에 갈갈이 찢겨나갔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인간성의 등불이었던 동생조차 자신을 생명체가 아닌 치워야 할 오물로 취급하는 순간 그레고르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했죠. 동생은 울먹이면서도 복귀 서린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저 괴물이 정말 오빠였다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벌써 스스로 떠났을 거라고. 하지만 저것은 뻔뻔하게 이곳에나마 우리 모두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며 저주 섞인 말을 쏟아냈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동조하듯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고 어머니는 얼굴을 감싼 채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흐느꼈답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이 이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소각장에 던져버려야 할 흉측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답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름은 영영 사라졌고 오직 그것이라는 비수 같은 단어만이 날아와 그의 상처 입은 등껍질에 박혔어요. 등에 박힌 사과의 고통보다 가장 사랑했던 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배신과 혐오의 언어들이 그를 더 숨막히게 했죠. 그는 이제 자신이 일생을 바쳐 지탱해온 가족들에게 공포와 파멸의 상징이 되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어두운 방 안으로 느릿느릿 기어 들어갔어요. 등 뒤로 들리는 거칠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열쇠가 날카롭게 돌아가는 소리는 가족들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레고르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한숨 섞인 울음소리조차 이제는
자신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그것을 가두었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세계가 자신을 밀어내고 빗잠을 걸어 잠근 그 고독한 밤, 그레고르는 차가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숨을 가늘게 내쉬며 가슴 시린 절망을 묵묵히 삼켜내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굳게 걸어 잠근 문 너머로 마지막 열쇠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진 뒤 그레고르의 방에는 오직 무겁고 차가운 어둠만이 고여 있었답니다. 거실의 불이 꺼지고 집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자 그레고르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직감했어요. 등에 박힌 사과는 이미 깊숙이 썩어 들어가 등 전체를 마비시켰고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으로 인해 그의 거대한 갑중몸은 이제 낙엽처럼 가볍고 무력해져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육체의 감각이 멀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한 빛을 띠기 시작했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가에 머물 때쯤 그레고르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의식의 조각들을 모았어요. 누이 동생의 잔인한 선고와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몸짓조차 죽음의 문턱에 선 그에게는 그저 서글프고 애틋한 삶의 흔적일 뿐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을 거부한 가족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이제 자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 내가 사라져야 당신들이 살 수 있겠지. 그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지만 가장 순수한 사랑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레고르의 머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가늘고 힘겹게 흘러나왔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고단한 영업사원의 삶, 그리고 벌레로 변해버린 뒤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소외와 멸시의 시간들이 새벽 안개처럼 흩어져 갔답니다. 시계탑에서 울리는 새벽 3시의 종소리를 들으며 그는 비로소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 속으로 몸을 맡겼어요. 그의 마지막 시선은 창밖의 희미한 새벽빛을 향해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원망 대신 가족을 향한 깊고 고요한 사랑의 잔상이 마지막 등불처럼 남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는 어둡고 먼지 쌓인 방 한 구석에서 한 조각의 잡동사니처럼 고요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를 옥죄던 갑각의 무게도 등에 박힌 증오의 상처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죠.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그의 멈춘 심장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어냄으로써 비로소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그레고르의 죽음은 비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숭고한 해방에 가까운 고요한 마침표였답니다. 새벽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가족들의 슬픈 탄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집안을 훑던 파출부 노파의 거친 발소리였답니다. 그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고 평소처럼 그를 골려주려 했지만 미동조차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몸을 보고는 이내 무심하게 중얼거렸어요. 어이구, 이것 좀 봐. 드디어 죽었구먼. 아주 깡말라 붙어버렸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생명의 꺼짐에 대한 이유나 슬픔 따위는 전혀 없었답니다. 그저 아침 일과 중에 마주친 번거로운 쓰레기를 발견한 듯한 무미건조한 태도뿐이었죠. 노파의 외침에 뒤늦게 방으로 모여든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잔인했답니다. 그레고르의 시신 앞에 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눈물을 흘리기보다
먼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우린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구나. 아버지는 성호를 그으며 말했고,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마른 몸을 내려다보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지를 무심하게 지적했죠. 그들에게 그레고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존재였고, 눈앞에 놓인 것은 그저 집안의 공기를 흐리게 하던 처치 곤란한 그것의 찌꺼기일 뿐이었답니다. 파출부 노파는 가족들의 묵인 아래 그레고르의 시신을 마치 쓸모없는 가구 조각이나 썩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그레고르의 마른 다리를 거칠게 밀어내며 방을 치우기 시작했답니다. 한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자부심 있게 세상을 누비던 그레고르의 육체는 이제 누군가의 구두발에 차이고 빗자루 끝에 밀려나며 차가운 복도 끝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를 억누르던 먼지와 악취만이 희미하게 남았을 뿐, 그 누구도 그가 그곳에 존재했음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레고르의 시신이 쓰레기 더미와 함께 집 밖으로 무참히 던져지는 동안 가족들은 이제야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듯 창밖의 따스한 봄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이들의 손에 의해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치워진 그레고르의 마지막은 인간의 이기심과 망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마침표였답니다. 세상은 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고, 그레고르라는 이름은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아주 빠르고 깨끗하게 소독되듯 지워져 갔답니다. 그레고르의 흔적이 쓰레기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그날 아침, 가족들의 아파트에는 기미할 정도로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들어찼답니다. 이제껏 집안을 짓누르던 곰팡이 냄새와 무거운 정적은 온데간데 없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신선한 공기가 거실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레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상복 대신 가벼운 외출복을 챙겨 입고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휴일을 만끽하기 위해 집을 나섰답니다.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는 길, 세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와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아버지는 이제 다시 직장에서의 활력을 되찾았고, 어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띠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죠. 그레고르라는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없게 된 이 잔인한 해방감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지난 몇 달간의 비극을 마치 아주 오래전의 꿈처럼 빠르게 잊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들에게 그레고르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어두운 그림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특히 부모님의 시선은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된 딸, 그레테에게 머물렀답니다. 오빠의 괴상한 변화와 죽음을 겪으며 고통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몸짓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곧 그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올랐죠. 그레테가 전차 안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그 활기찬 모습은 가족들에게 그레고르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었음을 증명하는 듯 했답니다. 찬란한 봄날의 태양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이 걷는 그 길 뒤편, 어두운 방 안에 남겨졌던 그레고르의 고독한 사랑과 헌신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죠.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잔인한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들의 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만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이로써 카프카가 그려낸 한 인간의 고독한 변신과 그 종말은 살아남은 자들의 잔인하리만큼
아름다운 봄날 속에서 영원히 막을 내렸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란츠 카프카의 시선을 따라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한 남자의 고독한 여정을 함께 마쳤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레고르가 결국 그것이라 불리며 소외당하고 사라져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죠. 나를 정의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 안의 고결한 영혼인가라는 질문 말이에요. 그레고르는 비록 흉측한 껍데기에 갇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동경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세상은 그를 쓰레기처럼 치워버렸을지 몰라도 그가 품었던 그 따뜻한 진심만큼은 그 무엇보다 빛나는 인간성의 증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갑각에 갇힌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레고르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평온한 안식 속으로 깊이 빠져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 포근한 어둠이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부디 찬란한 봄 햇살 아래에서 더욱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빌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눈을 감고 잠에 들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